매거진.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3월의 마지막 날 뉴스 매거진에서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만약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야권 연대에 대한 모호한 태도도 어찌 보면 야권 승리에 대한 관념보다는 자기 정치에 대한 집착의 소산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5%만 유시민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했고요. 95%가 유시민의 생각이 옳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까지 4,182분이 참여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 공격글을 올린 20대 남성, 알고 봤더니 한때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어렵사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제시하는 등 한 달 동안 IP 추적까지 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구속영장 신청 등 후속 조치 없이 석방한 점, 도대체 납득이 됩니까? 아마도 새누리당 당원이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울의 한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모 경정, 그제 성남시장 이재명이를 즉각 체포해서 처형시켜야 한다라는 문구와 이재명 시장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는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을 공유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야권연대? 야권야합? 이런 제목의 글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라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를 실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절대로 야권연대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인데요. 어부지리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안철수 당대당 연대 불가 강조, 노원병에서도 정면 돌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링크시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달 4일 예정된 4.13 총선 투표용지 인쇄 일정을 일부 지역에서 앞당기자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뒤 9일이 지난 4월 4일 이후인데도 선관위가 인쇄 일정을 앞당긴 것이 의아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혹시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 총선 후 당대표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사퇴 의사는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번 총선을 끝나면은 뒷마무리를 잘 하고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대로 가면 야권의 대패다. 현재 모습 그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즉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당대당 연대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야권 대패와 여당 대승을 막으려면 적어도 후보간이나 지역별 연대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말이죠. 사실은 그제까지만 해도 야권 연대 없다. 단일화, 지역 간 후보자들 간 단일화를 하면 뭐 제명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제 관훈 토론에서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후보자 간 단일화는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는 국민의당도 나서겠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후보 간 연대를 허용할 것처럼 말하지만 예. 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고 과거에 이제 그 이태규 전략본부장 비례대표 후보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이분이 자당 후보가 연대에 동참하게 되면 제명하겠다는 아주 강한 발언을 내셨거든요.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개별 후보 간의 연대에 동참할 경우 예. 제명 또는 법적 조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냐 안 그러면 묵인할 거냐 또는 뭐 안 그러면 이제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느냐 등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야권 연대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후보 간 연대는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 후보들에게 가능하면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나는 저 연대하는 일, 단일화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표께서 나는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자기 자기에 있는 후보들에게 가능한 것까지 가라란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 개별 후보 간 연대를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국민의당의 자당이 2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 간 단일화를 주장하고 계세요. 아하. 그런데 지역 단위에서 국민의당 자당 후보가 한 2%, 3% 아주 적은 지지율이죠. 그 정도를 얻는 3등, 4등 지위의 그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유리한 단일화만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유리한 단일화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전략적인 모호성 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당이 2위건 자당이 3위든 간에 지금 후보 간에 각 개별 후보 간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다. 방향을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13 총선에 대해 1번과 2번을 버리고 3번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서 1번과 2번에게는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1번과 2번은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라는 정치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대로 멈춰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분열에 따른 새누리당 어부지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압승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을 굳게 믿는다며 야권 연대 없이도 새누리당 압승 저지를 장담했습니다. 수도권 공천자 대회에서 안철수 대표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다당제의 시대를 열게 되면 정치의 주체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시게 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1등하고 2등했던 정치 독점 시장이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실질적 경쟁 체제가 확립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당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께 늘 손 내미는 정당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보통 국민들이 믿는 상식이 다시 살아나 힘을 받게 됩니다. 헌법 1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상식이요 모두가 보듬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적당히 2등에 안주하는 거대 야당을 대체하는 대한정당으로 우뚝 자리 잡게 됩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수권 정당이 당당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뭘 먹고 살지 그 답을 국민과 함께 찾는 정치가 시작됩니다. 야권 연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충돌을 빚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토론에서 정동영 후보는 범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연대가 가능하지만 김종인 중심의 더민주는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뒤 정체성에 대해서 전라북도 의원들이 입을 닫았다. 최소한의 역할도 안 한다면서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주 후보는 전북 현역 의원들을 지적하지 말고 야당의 참패를 막기 위해 야권 연대를 꼭 하자는 용기 있는 주장을 안철수 대표에게 펼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후보의 18대 총선 이후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8대 때 서울에서 낙선한 뒤 탈당해서 전주병 재보선에 출마했고 19대 때 서울에서 낙선한 후에는 또 탈당해서 서울 관악을의 재보선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당에 입당을 해서 다시 전주 덕진에 출마를 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정동영 후보님 답 주시죠. 두 번 다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패권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찍어낸 게 바로 박근혜 패권 정치입니다. 패권 정치. 그렇죠. 유권자의 의사, 대구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기 편이면 흠이 있어도 모자라도 껴안고 경쟁자거나 반대자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패권의 핵심이거든요. 예예. 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찍어냈다면 지난 10년 친노 패권 정치는 정동영 죽이기였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양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친노 패권주의에 순응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무소속 출마 불사였습니다. 저는요, 야당에서 여당, 양지를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의 범야권에, 야당에 머물러 왔습니다. 제가 친노를 얘기하는 한 가지 증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전문이 폭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키리크스. 자, 2007년 대선에서 청와대 참모와 이른바 친노들은 사기당 후보가 정동영인데 정동영을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친노의 실체입니다. 그 이후에 친노의 정동영 죽이기는 계속돼 왔습니다. 거기에 수혜자가 지금 이곳 전주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성주 후보. 따라서 이 전주의 세 지역이 모두 사실은 친노 3인방이라고 불립니다. 친노도 아니고 유리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불리할 때는 노무현과 관계없다고 발빼는, 그러면서 광주 전남이 문재인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일어섰을 때 전주와 전라북도에서는 한마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건 다른 것보다 좀 정리해 이런 주시죠.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그러니까 후보님, 당에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를 좀 해가면서 가겠습니다. 김성주 후보님 말씀하시죠. 한때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여당의 대통령 후보와 야당의 정치 지도자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동영 후보님은 참여정부 2인자로 통일부 장관과 여당 의장 등 각종 수혜를 받아온 분께서 어떻게 친노의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동작을 출마 18대. 동작을은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고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결코 험지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정몽준 의원을 표적 공천해서 낙사한 겁니다. 작년에 관악을 출마,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야권 분열을 초래하고 새누리당의 의석을 헌납했고 역시 대학 후배인 정태 후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동영 죽이기입니까? 친노 패권주의에 저항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저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진보를 외치다가 어정쩡한 중도 정당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들어가고 대륙으로 가는 길을 주장하던 분이 열심히 일하는 후배를 떨어뜨리라고 네 번째 배째를 달기 위해 덕진회로 되돌아온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후배가 이제 김성주 후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오늘 정 후보님께서 공정론에 기대지 말고 좀 더 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님 짧게 답변 주시죠. 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배를 떨어뜨리러 나왔느니 이것은 여기에 전주 시민의 입장은 빠져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정책과 비전으로 전주 시민에게 호소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정동영으로서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을 향해서 저의 비전으로 어떻게 전주를 먹여 살릴 것인가, 먹고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수도권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의 정체는 이승만 국부론과 1948년 정부 수립론 등 이명박 정권의 토대였던 뉴라이트의 주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으로 심판받아야 할 개혁의 대상이 옷을 바꿔 입은 채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해야 하는 정치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심판으로 모아져야 할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민주화와 정의를 외치고 지키려는 선한 세력들을 낡은 진보 심판의 대상으로 공격하며 새누리당의 흡사한 주장으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적 야권연대에 의한 후보 단일화마저 징계하겠다고 출마자 단속에 나서서
새정치는 새누리당의 의원 확장을 위한 야권 분열 작전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당 수도권 출마자 중 경쟁력이 전혀 없는 후보들을 거둬들이기 바란다. 만약 새누리당의 압승을 지원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당을 새누리당의 이중대로 규정하고 모든 양심 세력과 더불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안철수의 말 바꾸기와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와 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천 파행에 책임을 지기 위해 선거가 끝나면 대표직을 내놓을 사심이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7월까지가 임기인데 근 3개월 동안 아무 할 일도 없는 당대표 해서 뭐하나? 게다가 내년 12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 대권을 분리한 새누리당의 규정을 볼 때 올 6월 이전에는 대표직 사퇴해야 하잖아. 굿 보는 김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모를 줄 알아? 꼼수의 달인 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을 무야. 알아? 없을 무 옆에서 쓴소리, 몸에 좋은 약과 같은 그런 멘트를 날리는 약환 인사드립니다. 어이고, 이 두 분은 어제 그 대구에서 서로 얼싸안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신 사이 아닌가요? 또 선거 CF에도 동반 출연하셨다고 하던데. 야, 사회자, 내가 당대표 그만둔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저런 젖같은 쓰레기하고 CF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하잖아, 이 씨발. 뭐 나도 싫으면 싫고,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야지. 어이, 사회자, 내 속마음 모르지? 그 사진 찍힐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와, 각하한테 덤빈 천하의 미친 새끼가 여기 있었네. 사인이나 받아놓을까? 총선 끝나면은 시신으로 발견될 텐데. 이런 마음이었다고.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자꾸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 먼저 죽는지 끝에 가서 보자고. 예, 이제 그만하시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성의 단수 추천을 받은 진박 정종섭 후보가 한술 더 떠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일을 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언덕, 그 언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아시겠습니까? 예, 알지. 진박이 했던 코멘트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나. 자, 정답은 울고 넘는 박달재. 예수님이 그 언덕 오를 때 울고 넘지 않으셨나?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예수님아. 이 새끼야, 틀렸으면 미련을 버려야지, 이 새끼야. 끝까지 우기고 자빠졌어, 이 새끼. 야, 안 될 걸 왜 자꾸 밀려고 해? 어이,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되지도 않을 대선 후보를 왜 하려고 해?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갇히고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랬지. 우리의 정적이긴 하지만 노무현 그분도 지역주의 없앤다고 몇 번에 걸쳐서 부산에서 떨어지는 그런 고초를 겪었지. 근데 당신은 뭐야? 고작 도장 하나 감추고 영도 다리에서 사진 한 방 찍은 걸로 대통령이 되려고 해? 무임승차 아니야? 닥쳐, 이 새끼야. 말 길게 해봐야 무식이 뽀록 나니까. 그래서 침묵한 분이 있지. 그런 분도 대통령이 되는 판에 나는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뭐? 지금 각하를 욕하는 거야? 아이고, 미치겠네. 뭐? 미친다고? 야, 이 새끼야, 여기 피아노가 어디 있다고 도레미 할 때 미를 친다고, 야, 이 새끼야. 이게 보자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어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 전에 가만히를 줘. 그래야 뒤집어 쓸 거 아니야. 아이, 그만들 하세요. 이 무슨 쌍팔년도 말장난을 합니까? 자, 뭐 모르시겠습니까? 정답 바로 가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언덕. 네, 정답은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미아리 고개. 어이, 예수님이 미아리 고개를 왜 넘어? 그걸 막이라고 해? 뭐 그 노래의 원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야. 장이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의 미아리 고개란 뜻이지. 뭐 예수님의 아픔도 그러하지 않았겠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라면은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그 젖같은 새끼는 지금 대구 시내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면서도 각하의 존영을 외벽에다 갖다 붙이는 친유승민제 인간들 아니겠어요? 유성걸 뭐 이런 인간들. 그러면은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그건 환이지, 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내가 그 친박의 좌장이니까. 노 아니지. 박근혜 대통령 단물 다 빠지면 나 친박 아니에요. 언제 내가 친박이었어요. 이러면서 3번 부인할. 네가 그런 놈 아니야, 이 새끼야. 어제도 그랬더만. 이제부터는 친박 운운 안 하겠다고 말이야. 내가 다 녹취해왔어. 들어봐. 친박인이 기름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박인이 기름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박인이 기름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박 꼬리표 떼기. 벌써부터 밑자락 까는 거야? 닥쳐! 내가 당신 아버지야?
시대에 따라서 주군이 달라지게.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진짜. 자, 오늘도 기회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삼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책은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처럼 잘 나가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하지만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법칙처럼 삼성전자의 몰락이 필연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가 담긴 책입니다. 손 놓고 있기엔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과연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찌 될까요?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이 책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발표합니다. 대중의 하수인님, 정답 이준석. 네, 마치셨고요.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을 유권자고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양향자 후보를 비롯한 더민주 후보들이 광주에서 밀리네요. 분당 전후 기존의 호남 현역 의원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다가 국민의당으로 갈아탄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 민심이. 물론 지지를 보낼 수 있겠지요. 문제는 그 사람들 새정치민주연합 때 타당한 명분 없이 당 지도부를 흔들었고 어떤 사람은 우석군 박사가 지적한 대로 광주 시민들의 대출을 유도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토건족스러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태클 걸고 야권 연대를 거부하는 악랄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씁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의 속살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로서 새누리당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길 때 자유로이 맡기고 정부가 개입할 때 단호히 조처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 논리정연하네요. 대중의 하수인님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정답자입니다. 철부지 즐겨찾기님, 정답 이준석 마치셨고요. 수원정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힘겹습니다. 오래전부터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선을 주장해온 박원석 후보를 묵살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당 뒤에서 심상정 대표를 볼모 삼아 일방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박광온 후보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새누리당이 되는 꼴은 절대 반대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꼭 합리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놀라운 작두 실력을 보이는 김원철 한겨레 기자의 새누리당 190석 예언은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왜 자기는 투표권이 없냐고 항의하는 고3 딸을 달래고 있습니다. 사리 분별 못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현명한 청소년들에게 꼭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5만 원권에 대한 설문조사 기사를 읽고 의아해하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사 행간의 의미를 아주 쉽게 조근조근 들려주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사를 통해서 경제 먹통 아줌마가 조금씩 경제에 눈을 뜨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벌 오너의 추태는 물론이고 조폭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재벌 기업의 민낯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사 수정 요구를 받은 단 2건의 재벌 오너에 대한 기사,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뚝심 있게 맞섰던 이완배 기자를 응원합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프레임에 세뇌된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보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철부지 즐겨찾기님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간 돌아가겠죠. 계속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이 이제 보름도 안 남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름도 안 남았죠. 4월 13일이니까. 예, 시간이 그야말로 성큼성큼 D-Day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역시 총선 뉴스가 오늘 첫 소식이겠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선이 지나고 나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여러 분석이 있는데 일단 그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봉합을 하지 않고서는 이번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임기와 무관하게, 임기가 7월까지거든요. 임기와 무관하게 총선이 끝나면 빨리 물러나겠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약간 이 친박 비박 간 갈등을 약간 봉합하는 모양새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은 총선이 지나고 나서 바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사실 지금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다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제서 물러난다 이 말에 그렇게 크게 고마워한다든지 감동을 느낄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총선 워낙 새누리당이 그 공천 갈등 때문에 지금 점수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고, 본인이 그 당 대표로서 이번에 그 도장을 실질적으로 들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비유적으로 도장을 들고 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내린 결정이 없었으면 총선에서 과반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친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와간 그렇게 주장하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이제 본인의 행동을 그렇게 설명한 거고. 그리고 그 존영 논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코미디를 보는 기분입니다. 이거는 그 친박에게 어퍼컷을 날린 그런 셈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종의 내부 다툼이었잖아요. 내부 다툼으로 점수를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런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그냥 로우키로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존영 논란 같은 게 터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되는 거는 당 선거 전략상 좋지 않다. 그래서 무소속 얘기는 자꾸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존영 논란에 대해서 일이 아니고 그냥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기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대통령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 얘기하네요. 이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선거 이후에 자기는 계급장 떼고 친박하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번에 크게 한번 붙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복당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뒤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 그분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른 결의 또 복당 이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당선이 된다면 그분 역시 돌아오려고 할 테니까 그런 분들하고 다 묶어서 패키지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얘기는 근데 사실 자기야 총선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실권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아무튼 그런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누구만 골라서 복당시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글쎄 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복당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개파간
기싸움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새누리당의 선대위 위원장이죠. 강봉균 전 의원. 두 사람 사이에 경제 이슈와 관련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두 분이 뭐 각각 이제 각 당의 경제 관련 대표 스피커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강봉균 전 의원이 양적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그제 했죠. 예. 그래서 경기 부양,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주 강한 이제 비판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새누리당 정권은 세상을 이해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론을 비판하면서 예. 요즘 포용적 성장이 세계적 대세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그 경제 처방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2008년 9년 그 직후에 나왔던 것들인데 예. 그 방법을 오랫동안 썼지만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전 세계가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적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누리당 그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중에 최운열 교수라고 서강대 부총장 출신이신데 예. 이분이 김종인 대표가 전략공천으로 비례대표 롤스타 옹호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롤스타 관련해서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논란을 한번 빚었었죠. 공천이 됐을 때. 예. 이분도 지금 김종인 대표와 함께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제상황실이라는 걸 꾸렸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약간 집권 여당에서 꾸리는 경제상황실 같은 느낌이라서 좀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거기에 대변인 역할을 지금 주진형 전 하나증권 사장이 맡고 있는데 예. 그분도 이제 매일 경제 현안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내놓은 어떤 경제 관련 공약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브리핑을 매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선거 때와 비교해서 경제 분야에서는 좀 주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마 새누리당 있을 때하고는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낄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보도해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 보도해 줍니까? 맞습니다. 참 이래저래 경제 이슈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정치인 출신들도 아니고 경제를 아는 분들이니까 말을 참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렇죠. 쉽게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또 많이 할 테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제 이슈 갖고 총선 치르겠다라는 구상이 생각대로 잘 먹히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일본을 빗대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예. 그렇군요. 자, 국민의당 이제 야권 단일화에 응하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한 거지요. 좋은 표현으로 신중한 그런 상황이고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당을 따로 만들었겠느냐 이런 내심은 요즘 감추고 있습니다만은 여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나올지 이건 사실 야당 전체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오늘의 동태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야권 단일화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국민의당을 향한 단일화 압력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제 안철수 대표도 약간의 뉘앙스 변화를 통해서 단일화 관련돼서 조금 변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특히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기도 고양갑에 심상정 대표 정의당 대표가 출마해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이 네.
고향 갑부터 단일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국회에서 밝혔는데 이 부분이 좀 국민당에게도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사를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고향 갑에서의 단일화를 계속 논의는 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간 패키지로 논의하길 원했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갑에서 양보하면 저기 수원정에 지금 박원석 의원이 나가 있잖아요. 더민주에는 박광원 의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내주면 여기를 받는 그런 패키지 딜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이 지체돼 갖고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정당선 단장이 그러면 일단 고향갑부터 하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고향갑에서 단일화가 어떻게든 되면 거기도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가 약간의 희생을 하는 모양새로 뭐 단일화를 한다면 심상정 후보 쪽으로 될 확률이 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되면 국민의당 그 후보 입장에서도 좀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져 나가면 여기를 물꼬로 다른 곳들도 오늘 내일 사이에 많이 단일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태규 전략기획본부장 그분이 이제 비례대표 8번 아닙니까? 그 보다 많은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를 해야 비례대표 득표도 국민의당이 많이 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8번까지 이 자기의 순번까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례 당선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야권 단일화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도 그렇게 보도했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본부장이 비례 8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구 후보들이 많이 뛰어주면 당의 인지도가 올라가서 비례 의석을 위한 정당 득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뭐 그런 입장을 취했다 뭐 이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8번까지 되려면 정당 득표율이 16%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달성하기 녹록지 않은 득표율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태규 본부장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지역구에서 아무리 사퇴를 안 하고 홍보를 해도 될지 그건 좀 의심스럽고요.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정당 득표 관련해서 뭐 지역구 관련해서는 아직 후보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당 투표 관련해서는 이제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 관련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정치바에서 그 정당 투표 어느 당에 찍을 것인지를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행사 제목은 당신의 한 표 저에게 주세요 이런 제목이고요. 각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행사에 나와서 우리 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분 정도씩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 녹색당의 이계상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뭐 재윤경 후보, 새누리당 신보라 후보, 뭐 그리고 금민녹색당 후보, 최이배 국민의당 후보 이런 분들이 나와서 10분씩 정당 투표를 우리 당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행사가 4월 5일 날 저녁 7시에 그 홍대 미디어 카페 후에서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직접 보시고 어느 당을 찍어야 될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저녁 7시 홍대에 있는 미디어 카페 후 한겨레가 운영하는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한 표 누구한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또 많은 참여 또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밀린 임금 17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식당 사장의 갑질. 이거 좀 된 이야기 아닌가요? 아, 이게 어제 그런 일이 한 번 더 생겨서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새로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런. 30일 말에 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그리고 이 일을 당한 사람이 폭로를 해서 이제 연합뉴스에 기사가 떴는데요. 예.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어제 있었던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만둔 40대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밀린 임금 29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29만 원을 자기 방식으로 업주가 계산을 해서 17만 4,760원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주고 나머지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 2개를 건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걸 보니까 거의 10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1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은 자루 2개를 그 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예. 이 일을 당한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배달 일당이 평일 11만 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 원. 그래서 평일 근무 3일치, 주말 공휴일 근무 3일치. 합계 69만 원이 받아야 되는 임금인데 중간에 가불한 돈을 빼고 났더니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되는 돈이 26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안 주니까 이걸 이제 그 성남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 업주가 화가 난 거죠. 예. 화가 나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임금을 깎아서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우르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당하신 분 얘기로는 그 진정 넣은 것이 괘씸해서 이렇게 준 것 아니냐. 해외 토픽에서나 본 일을 겪어보니 참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김용민 PD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그 충남 계룡사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한테 임금 18만 원을 안 주고 버티다가 이걸 전부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서 그 뉴스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예. 또 6월에도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 원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니까 예.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면 10만 원을 10원짜리로 주면 10,000개입니다. 10,000개. 10원짜리 10,000개를 손에 쥐는 거죠. 제가 이 중소상인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소상인이라는 지위가요, 매우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식적으로 보면 자본가죠. 그리고 사업자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중소상인들은 자본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뭐 아오홈 같은 그 LG 재벌 반계에 속하는 아오홈 같은 재벌가 기업들이 김치하고 순대까지 만들어서 파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중소상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최저임금 이야기를 할 때도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뒷골이 좀 당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영세상인들이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는데 이분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서 올려주면 이분들 삶도 휘청휘청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4%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노동자 중에 14%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14%나 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당연히 돌봐야 하는데 이 삶을 돌보려고 하면 이 14%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라는 영세중소상인이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 우리 중소상인들, 이분들이 과연 악덕 자본가 세력이냐, 이분들이 그것으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함께 그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같은 민중들의 입장인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세상인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방법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고요. 대신 그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진의 폭, 이익의 폭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사하고 싸워야 되죠. 대기업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편의점들 역시 대기업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벌과 대기업들이 중소 영세상인들을 착취하는 종속 구조를 풀어내고 그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이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분들 생계를 극단적인 벼랑으로 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2015년 통계인데 한 해 폐업한 소상공인 숫자가 8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 35.7%가 무직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제로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망한 분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사회안전망은 아예 없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고요. 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의에서 반드시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그 세금 혜택이나 뭐 직접적인 보전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요. 혹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지위라는 것은요, 노동자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지위는 자본가와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본가가 더 강력해지면은요, 영세 자영업자의 처지는 더더욱 나락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 규제 풀어놓으니까 골목 상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용실도 재벌한테 넘겨준다 만다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세 자영업자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17만 원을 10원짜리로 주는 이건 일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겠죠. 일부 나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일 텐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프란츠 파농의 수평폭력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절벽 위에서 벼랑 끝에선 우리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결코 제가 장담하는데 자신보다 더 열악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두들겨 팬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굳게 노동자들하고 연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사회가 될 때 제가 장담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사회적 지위도 더 좋아집니다. 재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가 되면요. 재벌들이 그 번 돈으로 치킨 사 먹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10대 재벌이 지금 깔고 앉은 현금 자산이 50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물품 구매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바로 그 가게, 그 사업체의 진정한 고객은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계시는 그 노동자들이 우리 중소상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시는 그 가게의 바로 고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7만 원 10원짜리로 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물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예. 더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지위는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때 훨씬 나아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과 함께 저희 영세 중소 상인분들이 살기 좋아지는 세상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기업이다 부자 이런 사람들이 그 소득이 많아지면은 네. 이른바 밑바닥에 사는 분들도 삶이 윤택해진다. 이게 뭐 오랜 경제 공식이라고 뭐 이름도 있어요. 뭐 낙수 효과, 그렇죠. 네. 트리클 다운 이펙트인가 네. 뭐. 근데 이건 뭐 한국 땅에서는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는. 그렇죠. 예. 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물가 양극화 분석 보고서가 나온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었고요. 예.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타이밍을 놓쳤었는데 예. 마침 이제 오늘 별다른 뉴스가 없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그저께 소식이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현상에 빠졌다고 하죠. 예.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를 연령별로 소득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예. 분석을 해봤더니 물가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령층과 저소득층은 이 계층들이 체험하는 물가는 다른 계층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낮은 현상이 주는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요. 우리 노령층이나 저소득층은 물가가 낮기는커녕 실제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물가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분석 내용을 보면은요. 소득 하위 20%, 이걸 이제 저희가 뭐 자주 얘기를 하는 5분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소득을 5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분위가 이제 가장 낮은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저소득층인데, 예. 하위 20% 1분위의 작년 그 가구 물가 상승률이 1.1%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소득 상위 20%,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5분위 가구의 물가 상승률은 0.4%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하위층이 겪는 물가 상승률의 체감이 최상위층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뭐 노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이 주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식료품, 주거, 수도, 에너지, 보건, 이런 생활 필수적인 부분들인데요. 예. 이 부분의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석유 가격이 하락인데, 예.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층에서는 이쪽 혜택은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기사를 작년에 한번 쓴 적도 있었는데 물가가 내리긴 뭐가 올랐냐. 마트에 가서 대충 집어도 10만 원이 넘는데 하나도 체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산층 이하 분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요. 지난해 3월에 영국 경제분석기관이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세계 생활비 보고서라는 걸 낸 적이 있는데요. 예. 서울이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톱10에 올랐습니다. 12위에 오른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가 절대로 물가가 싼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 통계 지표로는 물가가 안 오른다고 계속 그 뉴스는 나오는데 우리 저소득층들, 노령층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예, 물가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비용과 이익의 불일치 현상,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이 일치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정상인데 한국은 비용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불일치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면 혜택을 보겠죠. 뭐 떼돈을 벌거나 큰 돈을 벌 겁니다. 예.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그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는 망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면 비용을 이 사람이 물어야 하는 거죠.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 비용과 이익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은 실패를 했을 때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일치를 해야만 경제학적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구조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심각하게 불일치합니다. 경제가 좋아졌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재벌과 기득권층들이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죠.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졌을 때 엄청나게 혜택을 봐야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경제가 나빠지면 손해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좋았을 때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나빴을 때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과 기득권층이 경제가 나빠지면 비용을 무느냐? 천만의 말씀인 거죠.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고통을 받는 건 서민들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물가 디플레이션 사례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서민들은요, 물가가 올라도 고통받습니다. 물가가 내려도 고통을 받습니다. 예. 물가가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라는데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물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고통을 받는 건 저소득층인데 그 물가 상승률이 무려 최1분위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상승률을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비용과 이익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 1998년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 경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제일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현금 자산가들입니다. 금리가 25%까지 치솟았거든요. 예금 금리가요. 적긴 조금 그 싸구려 언어를 구사를 하면 그때 돈 가진 사람들 땡 잡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1998년에 그 외환위기 와중에 제일 돈 많이 번 대한민국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재용이었습니다. 이 1998년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환위기 때문에 돌반지 꺼내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이재용은 삼성생명을 에버랜드 밑에 편입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때 그 에버랜드를 편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 이미 차지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버랜드는 그냥 평범한 놀이동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예. 에버랜드가 무슨 회사를 먹어야만이 이재용이 삼성을 지배하냐면 삼성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었던 게 삼성생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998년 막 30이 된 이재용이 이 삼성생명을 그 에버랜드 밑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가 살 때 얼마에 샀냐면 주당 9,000원에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의 무기날에 무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344만 주나 매수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 겁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산 주식 가격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산 것이 주당 9,000원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전체 지분 18%를 먹은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가 왜 왔냐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 외환위기가 온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 자동차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 삼성이 YS 정부 시절에 무리하게 자동차를 추진을 하면서 4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가 이게 엉키기 시작하면서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한 축은 이건희의 취미생활로부터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가 결국은 삼성자동차가 너무너무나 경영이 악화되니 삼성자동차에 손을 떼면서 손을 뗄 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4조 원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결국은 그 부채를 이제 이건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섭니다. 아무래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4조 원, 뭐 내가 갚겠다고 기자회견까지 거창하게 하고 4조 원을 어떻게 갚느냐. 2조 8천억 원을 내가 내 주식을 내놓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삼성 계열사들이 분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M1 삼성 계열사들이 1조 얼마를 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희가 자기 사재를 털어내서 어쨌든 삼성 자동차 문제를 마무리 지었구나.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때 이건희가 삼성 자동차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조 8천억 원을 자기 사재로 물겠다고 내놓은 주식이 뭐였냐면 삼성생명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얼마로 계산을 했느냐? 7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1999년 1월 이야기입니다. 1999년 1월에 이건희가 빚을 갚겠다고 내놓을 때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 바로 그 직전에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통해서 삼성생명 주식을 먹을 때 주당 가격이 9,000원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이 주식으로 빚을 갚을 때는 70만 원짜리로 계산을 하고 그 주식으로 자식한테 물려줘서 증여세를 낮출 때는 9천 원짜리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한 10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이제 빚을 진 거죠. 빚 갚아라 그랬더니 집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좋아. 집이 얼만데 10억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똑같은 집이 한 채가 더 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한 채가 더 있는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국세청에서 와서 물어봤겠죠.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7천만 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을 갚을 때는 10억 원짜리고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7천만 원짜리로 계산을 한 거죠. 이 짓을 외환위기 때 한 겁니다.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부도 위기에서 우리 국가 살려보겠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삼성은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이지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요, 삼성자동차 대한민국의 제가 보기에 톱5 안에 드는 경영 실패였습니다. 삼성 일가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삼성자동차가 성공을 했으면 이재용, 이건희 일가는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았겠죠. 성공을 하면 이익을 보는데 실패를 하면 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구조라는 겁니다. 비용과 이익이 심각하게 불일치한다는 거죠. 제가 선거를 앞두고 제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나빠질 경제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거 때 조금 정권 교체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리거든요. 그냥 선거공학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19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YS가 경제를 말아먹은 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그 수평적 정권 교체에 왜 그 영향을 안 줬겠습니까? 경제가 나빠질수록 여당에 불리한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나빠지면요. 재벌가 기득권층은 더 잘 삽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중산층이야 서민층들은 생명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심각하게 이 사회는 경제와 비용이,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이 불일치하는 사회거든요. 이 역사가 증명을 해온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그 고통은 다 우리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고 물가가 낮다고 해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될 것이고 물가가 높아져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현대경제연구원 그 이 분석이 굉장히 저는 슬펐고요. 네. 물가도 양극화가 돼서 이 국민들의 고통마저도 물가로 양극화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슬펐고요. 네. 빨리 좀 이런 그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민중들의 삶부터 이 개선되는 좋은 세상에 와야 되는데, 예, 뭐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 쪽에서 해결이 잘 나야 되는 문제여서 네. 중설이건 대선이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 못하면은 바꿔서 네. 기용한다. 이건 사용자들만의 방식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 국민들의 방식이 돼야 할 텐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 여당인당은 계속 밀어줘야 한다. 이런 그릇된 공식이 너무나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기회를 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친박이 미워하면 대충 눈치채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잘한 게 촛도 없으면서 토론회에 나가서 총선 끝나면 대표직 그만두겠다며 광을 파는 김무성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자신의 존영을 철거하라 말라 하는 논란과 관련해 모처럼 잘 짜여진 개그를 본 듯하다며 친박의 의거를
한추에 비웃는 김무성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김무성은 박동지를 이렇게 적당히 놀려 먹다가도 적절한 시점에 끝내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미몽에 사로잡힌 모양인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도장 안 찍겠다고 꼬장 부릴 때는 당대표의 권능 운운하고, 단물 다 빨아먹고 남은 게 없을 때에는 사심없이 당대표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행태는 똥통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는 것으로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오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김무성은 총선 이후 자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계급장을 떼고 사퇴하는 것인데, 만약 이런 식의 꼼수 자기 정치를 할 시에는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낙선의 불벼락으로 총선과 함께 정계 은퇴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부터 주말까지 서울 낮 기온은 계속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 진달래와 남부지방의 벚꽃은 예상보다 사나흘 정도 일찍 피었습니다. 따라서 중부 벚꽃도 고온 현상에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5월 상순만큼 따뜻할 텐데요. 서울 21도입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 190석, 새누리당 원적의 유승민 같은 무소속 5, 더민주 80, 정의당 10, 안철수 14, 대충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3당 중심의 경쟁 체제인가요? 아니면 새누리당 1당 독주 체제인가요? 대통령 권력에 더해 200석 안팎의 집권 여당이 된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